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노조원 500여 명이 광장으로 나왔어요. 카카오였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미 많이 봤는데 뭐가 더 필요한가? 그런데 그 마음 드신 바로 그 순간에 같은 시기에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 30%를 달라고 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창사 이후 처음으로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한 회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산업계 전체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어주셔야 할 게 있어요. 이 싸움 대기업 직원들끼리의 돈 싸움처럼 보이지만 진짜 손해를 보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싸움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해 SK 하이닉스가 노조와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쓰겠다는 합의였습니다. 회사가 100억을 벌었을 때 10억을 직원들이 나눠 가지기로 미리 약속해 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업계에서는 파격적인 합의라는 말이 나왔어요. 영업이익이라는 숫자를 성과급 기준으로 삼은 사례가 그전까지는 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합의가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SK 하이닉스 직원들이 돈을 더 받게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합의가 다른 회사 노조들한테 하나의 기준점이 됐다는 겁니다. 내 회사도 저만큼은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업계 전반으로 번지기 시작했어요. 한 회사의 합의가 업계 전체의 기준이 되는 순간 그 숫자는 더 이상 그 회사만의 숫자가 아니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라는 숫자가 그냥 10%로 끝나지 않았어요. 2026년 SK 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이익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37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37조 6천억. 한 분기. 그러니까 석 달 만에 벌어들인 이익이 그 숫자예요. 영업이익률이 72%였습니다. 버는 돈의 4분의 3 가까이가 이익으로 남는 구조였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사를 하면 물건값, 인건비, 임대료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버는 돈의 4분의 3이 그대로 이익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그 숫자의 10%를 곱하면 성과급 재원만 3조 7천억 원이 넘어요. 그러니 증권사에서 SK 하이닉스 직원 1인당 최대 12억 9천만 원의 성과급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 겁니다. 어디까지나 전망치예요.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전망치라는 숫자가 옆 회사 노조 귀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 회사는 직원 한 명이 10억이 넘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 그 생각이 번지면서 숫자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경쟁이 얼마나 빠르게 번졌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SK 하이닉스가 10%를 합의한 뒤 요구 비율이 연쇄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달라고 했어요. HD 현대중공업과 LGU 플러스 노조는 영업이익의 30%를 요구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의 30%를 달라고 했어요. 카카오 노조는 성과급 보상 체계를 두고 사측과 이견을 보이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받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카카오 계열사 4곳은 이미 조정에 실패했고 본사 역시 합의를 하지 못하면 카카오 첫 파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왔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영업이익의 20%를 요구하며 창사 이후 처음으로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파업으로 인해 항암제와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 치료제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 생산 라인까지 멈춰섰어요. 사측은 전면 파업으로 인한 손실 규모가 1,500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파업 한 번으로 1,500억이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삼성 바이오로직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과급 갈등이 이곳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비율 경쟁처럼 보이지만 실제 금액으로 환산하면 규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삼성전자 노조 요구대로 15%를 적용하면 성과급 재원만 약 45조 원이에요. 여기에 SK 하이닉스, 현대차 노조의 요구까지 합산하면 60조 원이 넘는 돈이 성과급으로 빠져나가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실감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2026년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65조 원대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데 쓰는 돈과 맞먹는 규모가 성과급 요구액으로 쌓인 거예요. 이건 그냥 지나칠 숫자가 아닙니다. 전문가들도 이 부분을 경고했어요.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할 돈으로 성과급을 지급해버리면 미래 투자는 어려워지고 기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의 경우
환율 상승과 관세 문제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0%나 하락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순이익의 30%를 달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올해 성과가 낮은 상황에서 상당 부분을 배분하자고 하는 건 경영을 도외시한 거라는 비판이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요. 호황일 때 많이 받겠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실적이 꺾이는 해에도 같은 비율을 달라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손해가 났을 때는 급여를 깎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맞는 일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라고 보시나요? 저는 어느 한쪽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이 싸움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예요. 그런데 여기서 짚어주셔야 할 게 있어요. 결국 삼성전자는 파업 직전인 5월 20일 영업이익의 12%를 10년간 지급하기로 노사가 잠정 합의했습니다. 노조가 요구한 15%에서 한 발 물러서고 사측이 한 발 올라선 숫자였어요. 이 합의안에 따르면 기존 성과급 제도인 초과이익 성과급 외에 반도체 부문 특별 경영 성과급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성과급 금액 상한도 없앴어요. 쉽게 말하면 회사가 많이 벌면 벌수록 성과급도 그만큼 올라가는 구조를 10년간 보장하기로 한 겁니다. 드디어 끝났나 싶었는데 합의 24시간도 안 돼서 다른 곳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주주단체가 이 합의가 상법에 어긋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어요. 영업이익은 주주 것인데 주주총회 결의도 없이 노사가 그 돈을 미리 나눠 가지기로 사인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두 시각이 다 맞아요. 어느 한쪽이 틀린 게 아닙니다. 노조는 회사가 번 만큼 직원들도 나눠야 한다고 했고 주주는 그 돈은 먼저 주주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어요. 같은 합의를 두고 한쪽은 한숨을 내쉬었고 다른 한쪽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한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새 전선이 열린 셈이에요. 노조와 사측이 싸우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노조와 주주가 싸우는 구도까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싸움이 우리 가족하고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자녀분이나 주변 분들이 어디 다니시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다니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협력업체나 중소기업에 다니실 겁니다. 같은 반도체 산업 안에서 대기업과 협력사 기술 인력 간의 연봉 격차가 이미 6배 이상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6배입니다. 같은 산업, 같은 공장 단지 안에서 6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녀분이 반도체 협력사에 다닌다면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연봉이 그만큼 차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격차가 성과급 전쟁이 굳어질수록 더 벌어지는 구조예요. 대기업 직원들이 억대 성과급을 받는 해에 협력사 직원들은 그 소식을 뉴스로 보는 겁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산업 안에서 말이에요.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협력사 1,700여 곳이 직접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대기업 노조가 자기 몫을 더 챙기기 위해 들고 일어나는 사이 그 여파가 협력사 직원들에게 먼저 떨어지는 구조거든요. 대기업 직원들의 싸움인데 피해는 바깥에서 먼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더 높아지면 우리 자녀 세대 청년들이 대기업 문을 두드리는 건 더 어려워지고 중소기업에서 시작하는 청년들은 그 격차를 평생 따라잡기 어려운 구조가 굳어지는 거예요. 주변에 협력사나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바로 그분들 이야기입니다. 법원도 이미 한 가지 판단을 내놨어요.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경영 성과의 분배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이 뜻하는 바가 있어요. 회사가 잘 됐을 때 나누어 가지는 건 맞는데 그 나눔이 대기업 정규직에게만 집중될수록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는 겁니다. 중소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더 벌려 노동시장에 보이지 않는 벽을 더 높이 쌓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대기업 성과급이 제도화될수록 그 바깥에 있는 기업들은 같은 조건에서 인재를 붙잡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자녀 세대의 취업문이 더 좁아지는 것으로 이어져요. 미래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에 써야 할 돈이 성과급으로 빠져나가면 그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급으로 빠져나간 돈은 쓰고 나면 없어지지만 투자로 쌓인 기술은 10년 뒤 우리 자녀 세대의 일자리가 돼요. 호황일 때 투자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들어갈 자리가 줄어드는 겁니다. 외국의 경우 주식이나 주식 선택권 같은 방식으로 성과를 나누는 게 보편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런 방식을 매우 의아하게 바라본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깊게 생각해 보셔야 할 대목이에요.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회사가 커지면 옆집 아들도 같이 들어갔어요. 월급이 적어도 자리가 생겼습니다. 회사가 잘 되면 그 온기가 주변으로 퍼지던 시절이었거든요. 대기업이 성장하면 협력사도 같이 크고
협력사가 크면 중소기업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였어요. 그 시절에는 대기업 문이 넓지 않아도 그 주변 어딘가에는 자리가 생겼습니다. 지금의 성과급 전쟁은 그 구조를 거꾸로 돌리고 있어요. 크게 버는 소수가 더 많이 가져가고 바깥에 있는 다수는 점점 좁아지는 문틈만 바라봐야 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성과급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이 싸움의 끝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건 그 싸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협력사 직원이, 중소기업 직원이, 그리고 이제 막 사회에 나가려는 우리 자녀 세대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온 그 시간이 이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 나라 안에서 지금 우리 자녀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공정하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나라가 되려면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나야 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이 이야기 오늘 저녁 자녀분이나 주변 분들과 한번 나눠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들으셨는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아래에 짧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성과급 전쟁이 앞으로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미리 알아두셔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짚어드리겠습니다.